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에서 삐리리릭하는 경쾌한 해제음이 울린 것은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곧이어 하이힐 소리가 또각거리며 거실로 이어졌고 소파 가죽이 푹 꺼지는 소리와 함께 깊은 한숨이 들려왔어요. 제 며느리 이유정이 퇴근한 겁니다. 저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로 내놓을 시금치를 무치다 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은 현관 앞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고 몸에 딱 붙는 비싼 오피스룩 차림의 유정이는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스마트폰 액정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인사는 형식일 뿐 눈길 한 번 주지 않더군요. 저 역시 왔니?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하던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런 모습이 하루 이틀이어야 말이죠.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와 산지 2년 유정이는 단 한 번도 제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넨 적이 없습니다. 마치 이 집이 자기가 월세 내고 사는 하숙집이라거나 제가 월급 주고 고용한 가사도우미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매번 심장에 작은 돌멩이가 툭 하고 떨어지는 기분은 어쩔 수가 없네요. 한참 동안 스마트폰을 두드리던 유정이가 이번에는 제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마른데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만 갈아주세요. 오늘 부장 때문에 열불 나서 속이 다 타네요. 참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였어요. 마치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돌리듯 그렇게 사람을 부리는 말투. 저는 무치던 시금치를 그릇에 담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오렌지 몇 개를 꺼냈죠. 믹서기가 위잉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다리를 까딱거리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아번 돈으로 아들 김범석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는 오직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그 아들이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집안 딸이라는 유정이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제 몫의 집을 팔고 아들의 신혼집에 보태 이 넓은 아파트에 함께 들어온 것도 모두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였어요. 늙은 어미가 아들 내외 신혼생활에 방해가 될까 싶어 매일같이 눈치를 받고 맞벌이하는 며느리가 힘들까 싶어 하루 세끼 밥상은 물론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존중이 아닌 무시였고 감사가 아닌 당연함이었어요. 여기요. 시원한 주스가 담긴 잔을 소파 앞 테이블에 내려놓자 유정이는 그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역시 집이 최고라니까요. 그 말은 제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잣말이었죠. 주스를 단숨에 반쯤 들이켠 유정이는 다시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제게 물었습니다. 저녁은 뭐예요? 저 오늘 기름진 거 안 당기는데. 담백한 걸로 하셨죠? 생선 굽고 나물 몇 가지 무쳤다. 생선? 비린내 나게 무슨 생선이에요? 제가 생선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모르세요? 김치찌개나 얼큰하게 끓여주시지. 순간 제 손에 들린 행주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정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바로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구이라는 사실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결혼 초 제가 고등어를 구워주자 어머니, 저 고등어구이 킬러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 너무 맛있다라며 밥 2공기를 비웠던 게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이제 와서 생선이 싫다니요. 그 말은 즉 제가 한 음식에 대한 노골적인 트집이자 불만이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어제 먹었잖니. 그리고 너 생선구이 좋아했잖아. 그건 옛날 입맛이고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 입맛도 변했나 보죠. 아, 몰라요. 배고프다. 그냥 있는 거 대충 주세요. 유정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주스잔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낡고 달아빠진 희생이라는 이름의 부품이 이제는 수명을 다해 삐걱거리는 소리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범석이가 퇴근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저는 범석이를 보면 가끔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착하고 순하지만 그만큼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장이 약합니다. 특히 아내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죠. 엄마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배고프다. 오늘 저녁 뭐야? 범석이는 제게 달려와 어깨를 주무르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애교가 뜬구름처럼 더덥게 느껴졌어요. 너 좋아하는 고등어 구웠다. 어서 손 씻고 와. 와, 진짜? 최고.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범석이가 욕실로 들어간 사이 방에서 나온 유정이가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미소였죠. 범석 씨 왔어? 오늘 고생 많았지? 유정이도 고생했어. 부장 그 인간 오늘도 뭐라 안 하던? 말도 마. 아주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래도 범석 씨 얼굴 보니까 피로가 싹 풀리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고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유정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며 범석이의 시선을 독차지했습니다. 제가 차린 음식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칭찬도 없었죠. 오히려 범석이가 와 엄마. 고등어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바삭하게 구웠어? 하고 감탄하자 유정이는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깨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좀 비리지 않아? 환기도 잘 시켜야겠다. 온 집안에 생선 냄새 배겠네. 그 말에 범석이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만 먹었어요. 여기서 제가 속상한 티라도 내면 이 집안은 또다시 불편한 기류에 휩싸일 테고 결국 범석이만 중간에서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게 제가 지난 2년간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유정이가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는 동안 저는 범석이와 함께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이 기특하면서도 이 기회를 빌려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범석아, 응, 엄마. 혹시 유정이가 회사에서 많이 힘드니?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며느리를 흉보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제 질문의 의도를 알아챘는지 범석이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엄마, 또 왜 그래? 유정이가 뭐 실수했어? 실수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요즘 부쩍 예민해진 것 같아서 엄마한테 하는 말도 그렇고 엄마 유정이가 원래 말투가 좀 직설적이잖아.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애는 절대 아니야. 요즘 실적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 엄마가 조금만 더 이해해줘. 응? 또 그 레퍼토리였습니다. 원래 그런 애다. 아기는 없다. 힘들어서 그렇다. 엄마가 이해해라. 범석이는 언제나 유정이의 대변인이었고 제게는 이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중재자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있지. 오늘 저녁에도 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비린내가 나네 어쩌네 하는데 엄마는 뭐가 되니? 너 좋아하는 생선이라 일부러 신경 써서 구운 건데 결국 참지 못하고 속마음이 조금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범석이의 표정이 금세 난처해졌어요. 알아, 엄마. 나 생각해서 차려준 거 아는데 유정이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냥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겠지. 내가 나중에 유정이한테 잘 말해볼게.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잘 말해볼게라는 아들의 말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공허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기다려봐야 제 속만 더 시커멓게 타들어갈 뿐이었죠. 저는 더 말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들을 더는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런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았다. 그만하고 들어가서 쉬어. 나머지는 엄마가 할게. 아니야, 같이 해. 범석이는 끝까지 제 옆에 서서 설거지를 마쳤지만 우리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들의 등 뒤로 거실에서 들려오는 유정이의 높은 웃음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주방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들 하나 보고 살아온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할까? 차라리 그때 집을 합치지 말고 근처에 작은 집이라도 얻어 혼자 사는 거였는데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정이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무심코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탓인지 유정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친정어머니인 듯 했어요. 엄마, 나 유정이야. 잘 지내지? 목소리 톤부터가 달랐습니다. 제게 말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애교가 넘치고 살가웠죠. 응, 나는 잘 지내지. 범석 씨도 잘해주고. 아, 맞다. 엄마 다음 주 생신이잖아. 내가 깜짝 선물 준비했어. 저는 순간 뜨개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생신 선물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와서 박혔거든요. 비밀인데 엄마한테만 살짝 알려주는 거야. 이번에 사위가 엄마 기력 없으신 것 같다고 특별히 신경 좀 썼어. 최고급 한우 세트에다가 녹용까지 듬뿍 넣은 보약 한제 떡하니 지어놨지 뭐야. 대단하지, 우리 신랑? 녹용, 보약. 그 단어들이 제 심장을 서늘하게 찔렀습니다. 제 아들 범석이가 제 사돈의 보약을 지어줬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장모에게 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무랄 일이 아니죠. 하지만 유정이의 다음 말이 제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휴, 돈은 좀 깨졌지. 그래도 엄마 건강이 최우선이잖아. 범석 씨 월급 타자마자 내가 바로 결제해버렸어. 범석 씨는 엄마 드실 거라고 하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 역시 내 말은 잘 듣는다니까. 자랑스럽게 떠드는 그 목소리에서 저는 아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유정이가 아들의 월급으로 아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생색을 내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것을요. 제 아들이 번 돈이, 제가 평생 고생하며 키운 아들의 피 같은 돈이 그렇게 사돈의 보약값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생신날 기대해. 내가 그거 들고 갈게. 알았지, 엄마. 사랑해. 통화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뜨개질 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머리 가죽부터 발끝까지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서러움과 무시, 그리고 오늘 제가 목격한 이 기막힌 현실이 한데 뒤엉켜 거대한 분노의 소용돌이가 되어 제 안에서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요.
사돈어른 생신에는 녹용보약을 다려 바치는구나. 내 아들 돈으로. 그럼 내 생일에는 무엇을 해줄까?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을 건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내 인생을 이대로 썩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분노의 불꽃 때문에 세상이 아른거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긋지긋한 이 연극을 끝낼 때가 드디어 온 겁니다. 사돈의 생신 선물로 녹용 넣은 보약을 올린다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엿들은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녘 길 잃은 나그네가 마침내 저 멀리 반짝이는 등대를 발견한 것처럼 제 머릿속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맑고 명료해졌습니다. 더는 망설일 것도 미련을 가질 것도 없다는 확신. 그 서늘한 확신이 제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히고 이성을 또렷하게 깨웠죠. 제 인생의 나침반이 드디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고 청소와 빨래를 했으며 아들 내외가 돌아오기 전에 저녁 식사를 차려놓는 그림자 같은 시어머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정이의 가시돋친 말을 들어도 범석이의 어설픈 중재를 지켜봐도 예전처럼 가슴에 생채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다른 세상 사람들의 연극을 관람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들은 곧 무대에서 퇴장할 배우들이고 저는 이 연극의 막을 내린 연출가이자 마지막 관객이었으니까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제 6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환갑이었죠. 남들은 자식들이 차려준 성대한 잔치상 앞에서 만수무강을 기원받는다는 인생의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을 터였죠. 생일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저 자신에게 지난 60년의 고단했던 세월을 위로하는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말려두었던 미역을 물에 불렸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범석이를 키우는 동안 제 생일 미역국은 늘 제 손으로 끓여야 했어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느라 바빠 생일조차 잊고 지나갈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이른 새벽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작은 상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명수가 고생했다. 살아내느라 애썼다. 하고요. 들기름에 미역과 소고기 양지를 달달 볶다가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니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범석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안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무슨 냄새지? 엄청 고소하네.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냉장고 문을 열어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제 생일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얼굴이었죠. 저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모든 것이었던 아들. 하지만 이제는 제게서 너무도 멀어져 버린 아들. 소고기 미역국 끓였다. 너 아침 먹고 가려고. 와, 진짜요? 아침부터 진수성찬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일 있었죠. 제 아들이 모르는 저만의 좋은 일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고
저는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미역국에 제가 좋아하는 잡채도 조금 하고 계란말이도 부쳤어요. 잘 먹겠습니다. 범석이는 평소처럼 씩씩하게 인사를 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밥을 먹던 아들이 문득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근데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했어요? 심장이 잠시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기억해낸 걸까?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말은 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 혹시 오늘 아버지 제사예요? 제가 날짜를 잊어버렸나? 저는 숟가락을 든 채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범석이에게 오늘이라는 날은 제 생일이 아니라 혹시나 잊어버렸을지 모를 아버지의 제삿날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좀 해봤다. 너도 많이 먹어. 에이, 놀랐네. 하긴 아버지 제사는 아직 멀었지. 암튼 잘 먹을게요, 엄마. 역시 엄마 밥이 최고야.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유정이가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욕실로 향하더군요. 한참 뒤에 나온 유정이는 식탁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잡채예요? 느끼하게. 저는 입맛 없으니까 안 먹을래요. 유정이는 그렇게 말하고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범석이가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유정아, 그래도 미역국이라도 한술 뜨고 가. 엄마가 아침부터 정성껏 끓이셨는데. 됐어. 속 더부룩해. 그리고 나 오늘 아침에 필라테스 예약했단 말이야. 빈속으로 가야 운동이 잘 돼. 유정이의 단호한 말에 범석이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그렇게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이 났어요. 범석이가 출근하고 유정이가 운동을 하러 나간 뒤 텅 빈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먹고 남긴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몫의 밥상을 차렸죠. 혼자 먹는 환갑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꾸역꾸역 미역국을 넘기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당연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녁상도 제법 신경 써서 차렸습니다. 범석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 부쳤죠. 하지만 범석이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고 유정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일찌감치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산더미처럼 차려진 음식을 앞에 두고 있으니 헛웃음이 나왔어요. 신명숙,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밤 10시가 넘어 범석이가 피곤해 절은 얼굴로 귀가했습니다. 아들은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는 그제야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하고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깜빡했네. 오늘 생신이었죠? 아이고, 이놈의 정신머리.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정말 미안해요, 엄마. 아들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제 마음에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어요. 잊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 존재가 아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가벼운지를 확인시켜주는 증거일 뿐이었죠. 괜찮다.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피곤할 텐데 어서 씻고 자거라.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그냥 자요. 케이크라도 사왔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나갈까요? 됐다.
이 밤에 어딜 나간다고. 내일 아침에 엄마가 차려놓은 거나 맛있게 먹어주면 돼. 저는 아들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유정이가 잔뜩 신이 난 목소리로 통화를 하며 들어왔어요. 응, 정말 재밌었어. 다음에 또 보자. 끊어. 전화를 끄는 유정이는 거실로 들어서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마치 길에서 귀찮은 사람을 만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들고 있던 쇼핑백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아, 맞다. 어머니. 유정이는 쇼핑백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생신이라면서요? 친구들이랑 백화점 갔다가 오는 길에 마트 들러서 사왔어요. 입 심심할 때 드세요.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어릴 적 할머니가 주시던 큼지막한 박하사탕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포장지에는 옛날 박하사탕이라는 글씨가 촌스럽게 박혀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의 생신 선물이라는 녹용 보약과 지금 제 눈앞에 놓인 이 박하사탕 한 봉지. 그 극명한 대비가 제 머릿속을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성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모욕이자 계급의 확인이었습니다. 당신은 고작 이 정도의 대우면 충분한 사람이라는 서늘하고 잔인한 낙인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정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유정이의 입가에는 옅은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제 반응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안에 마지막 남은 미련과 정을 깨끗하게 도려내는 칼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공손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박하사탕 좋아하는 건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니? 아주 사려가 깊어. 제 차분한 반응에 유정이는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제가 길길이 날뛰며 분노하기를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들은 제 감정을 소모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럼요. 어른들 입맛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럼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유정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식탁에 놓인 박하사탕 봉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 모욕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노트북이었지만 작동은 잘 되었어요. 인터넷 창을 열고 검색창에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 명의자, 단독 판매 가능 여부, 강남구 아파트 시세. 화면에 떠오르는 수많은 정보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차갑고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직 해방감과 약간의 흥분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남긴 유산과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제 이름, 신명숙의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저 세입자나 다름없었죠. 법적으로 저는 이 집을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자였습니다.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연락처를 훑어보던 중 제 눈에 한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대박부동산 대표 박철민. 오래전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언니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입이 무겁고 일처리가 확실하며 절대 고객을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번호를 제 낡은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모두 출근한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창가에 서서
박하사탕 한 알을 입에 넣었습니다. 화한 박하향이 입안에 퍼지자 어지럽던 머리가 오히려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 맛을 기억하자. 이 치욕의 맛을. 저는 휴대폰을 들고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대박 부동산입니다. 저는 창밖의 회색 도시를 내려다보며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건으로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대박 부동산의 박철민 대표와의 만남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오래된 계모임이 지방에서 있어서 하루 다녀와야겠다고 둘러댔어요. 유정이는 제 외출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범석이는 엄마 차비는 있으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라며 의심 없는 눈으로 저를 배웅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이 제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 주었죠. 약속 장소는 저희 집에서 지하철로 1시간은 좋게 가야 하는 낯선 동네의 허름한 찻집이었습니다. 박 대표가 일부러 그렇게 정한 것이 분명했어요. 찻집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중년 남자가 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한눈에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닌 사람처럼 보였어요. 신명숙 선생님 되십니까? 박철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화에서처럼 굵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따님이나 아드님 몰래 집을 파시는 겁니까? 저는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둘러 말하지 않는 그의 방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잔금을 치르고 이사 나가는 당일까지 이 사실을 전혀 알아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박 대표는 제 눈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제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저는 피하지 않고 그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일을 20년 넘게 하면서 별의별 사연을 다 봤습니다. 자식들 몰래 재산 처분하러 오시는 어르신들도 덜어 있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오셔서 우시고 하소연하시고 망설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 눈에는 그런 게 없으시네요. 망설임도 슬픔도 오직 확신만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충분히 망설이고 슬퍼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박 대표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족스럽다는 듯한 미소였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각오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성사시켜 드려야죠.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명의는 온전히 선생님 앞으로 되어 있더군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아드님 내외가 거주하고 있으니 집을 보러 오는 과정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들 내외를 집에서 내보낼 방법은 제가 찾을 테니 박 대표님께서는 확실한 매수자만 찾아주십시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신속하고 조용하게.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의지가 확고하시니 일이 더 수월하겠군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입이 무거운 매수자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3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저는 제가 아주 중요한 동맹군을 얻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나 다름없었죠. 며칠 뒤 박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저희 집을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집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그때까지 집을 비워두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아들 내외를, 그것도 평일 대낮에 집에서 내보내느냐였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기가 막힌 핑계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유난히 기침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아이고 목이야. 범석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감기예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냥 환절기라 목이 좀 칼칼한가 보다. 그런데 얘들아, 오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라인 전체에 소독을 한다고 하더구나. 요즘 무슨 벌레가 유행이라나. 그래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집을 완전히 비워줘야 한단다. 소독약이 독해서 사람 있으면 안 된대.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연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두 사람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 진짜요? 귀찮게 됐네. 유정이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밖에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게나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 점심시간에 나와서 엄마랑 같이 점심 먹고 근처 영화관에서 영화나 한 편 보고 들어오면 시간이 맞지 않겠니? 엄마가 영화표는 쏠게. 제 제안에 유정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일 대낮의 데이트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뭐, 그것도 괜찮겠네요. 범석 씨는 어때? 나는 좋지. 엄마랑 유정이랑 다 같이 영화 본 지도 오래됐잖아. 좋아요, 엄마.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아들 내외를 데리고 집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최신 개봉 영화표를 끊어 영화관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엄마는 영화 보면 답답해서 싫다. 너희 둘이 재미있게 보고 와. 나는 근처 시장 구경이나 하고 있을게. 두 사람이 영화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박 대표와 젊은 부부가 아파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집이 깨끗하고 넓다며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집 안 구석구석을 설명해 주면서도 온 신경은 휴대폰에 쏠려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조마조마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안방을 구경하던 중 제 휴대폰 진동이 세차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거절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박 대표가 눈치 빠르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구경하시죠. 하지만 잠시 후 이번에는 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받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젊은 부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유정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저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집에 들렀다 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죠?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제 평생의 연기력을 모두 끌어모아 말했습니다. 어머, 유정아. 지금 오면 어떡하니? 지금 소독 기사님들이 막 약을 뿌리기 시작했단다. 냄새가 너무 독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야.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지갑은 그냥 엄마 카드 먼저 쓰고 나중에 정산하자. 응? 제 절박한 목소리에 유정이는 잠시 의심하는 듯 했지만 이내 진짜? 짜증나. 알았어요. 그럼 영화 끝나고 연락할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기고 젊은 부부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집을 계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다시 한번 외출을 핑계로 부동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매매 계약서를 읽어내려가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자유를 향한 증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제 이름 신명숙 석자를 꾹꾹 눌러 썼습니다. 계약금은 바로 선생님 계좌로 입금될 겁니다. 박 대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확인하니 제 이름으로 된 비상금 통장에 일금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지난 60년의 서름과 고통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저를 지켜줄 단단한 갑옷이자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찻집에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방에 홀로 앉아 통장에 찍힌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며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잔금일은 정확히 한 달 뒤, 그날은 제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독립기념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받은 그날부터 제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들 내외의 눈을 피해 이 집에서 제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비밀스러운 시간이었죠. 저는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치밀하고 대담하게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제 물건들을 이 집에서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텅 빈 집, 그 고요한 시간은 온전히 저만의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손목 시계, 그이가 즐겨 쓰던 만년필, 그리고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 물건 하나하나를 꺼내 먼지를 닦아내는데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죠. 저는 그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소중히 옮겨 담았습니다. 다음은 제 개인적인 물건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한 땀 한 땀 떠서 모아두었던 뜨개 작품들, 시장에서 장사하며 틈틈이 읽었던 낡은 소설책들, 가리고 제 이름이 새겨진 앨범들. 유정이의 눈에는 그저 촌스럽고 낡아 빠진 잡동사니에 불과하겠지만 제게는 지난 세월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물들을 커다란 여행 가방과 이민 가방 몇 개에 나누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요. 문제는 이 짐들을 어떻게 밖으로 옮기느냐였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근처에 있는 24시간 셀프 스토리지 개인 창고를 하나 단기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장을 보러 가는 척하며 시장용 카트에 박스 하나씩을 실어 날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이웃들이 어머니, 그건 다 뭐예요? 하고 물으면 아이고, 아들네 집 살림이 너무 많아서요. 안 쓰는 겨울옷이랑 이불 좀 정리해서 딸네 집에 갖다 주려고요. 하고 천연덕스럽게 둘러댔습니다.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자식들을 위해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는 평범하고 헌신적인 늙은 어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하루에 한두 번씩 그렇게 2주에 걸쳐 제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제 방에 있던 옷가지와 책들이 사라지고 거실 장식장을 채우고 있던 제 사진들이 없어졌으며 주방 한편을 차지하던 제 전용 찻잔 세트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집은 점점 더 낯선 공간이 되어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낡고 무거운 껍데기를 하나씩 벗어던지는 기분이었어요. 두 번째 임무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약금의 일부를 들고 아들 내외가 절대 상상하지 못할 곳에 있는 오피스텔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보안이 철저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신축 오피스텔이었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몇 군데를 둘러본 끝에 제 마음에 쏙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드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공원이 보여 전망도 훌륭했습니다. 이곳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입주일은 저희 집 잔금일과 같은 날로 맞췄어요.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의 계약서를 손에 쥐고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만을 위한 가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푹신한 1인용 소파,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원형 테이블, 그리고 밤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예쁜 스탠더 조명. 그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물 위의 아들 내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니, 평화롭다기보다는 철없는 계획에 들떠 있었죠. 특히 유정이는 이 집이 곧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하루가 멀다 하고 인테리어 잡지를 사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유정이가 갑자기 제게 잡지를 불쑥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요즘은 이렇게 거실을 서재처럼 꾸미는 게 유행이래요. 저희도 나중에 이 집 저희 이름으로 바꾸고 나면 이렇게 싹 다 뜯어 고칠 거예요. 잡지에는 값비싼 원목 책장과 가죽 소파로 꾸며진 모델하우스처럼 번쩍이는 거실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 주방도 너무 촌스러워요. 싱크대도 낡았고, 나중에 범석 씨랑 대출 좀 받아서 수입 타일 깔고 아일랜드 식탁도 크게 하나 놓을 거예요. 어머니는 요리만 하시면 되니까 편하시고 좋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유정이는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 방이에요. 위치는 좋은데 너무 좁고 쓸모가 없어요. 제 말이 맞죠, 범석 씨? 범석이는 갈비찜을 뜯으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자기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나중에 어머니 방은 벽을 터서 거실을 넓히는 데 쓰는 게 좋겠어요. 훨씬 집이 넓어 보이고 시원할 거예요.
어머니 짐은 베란다에 창고 작은 거 하나 만들어서 넣어드리면 되고요. 괜찮으시죠, 어머니? 그 순간 저는 밥을 씹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제 공간을 터서 거실을 넓히고 제 짐은 베란다 창고에 처박아 두겠다. 그 말은 즉 저라는 존재를 이 집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정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저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나 배려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욕망과 계획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 차 있었죠.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마음껏 꿈을 꾸렴. 너의 그 꿈이 얼마나 허망하게 부서지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 저는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좋은 대로 하렴. 이 집은 이제 너희들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제 대답에 유정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범석이는 역시 우리 엄마는 쿨하시다니까 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들은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유정이는 매일 밤 저와 범석이를 앉혀놓고 새로운 집에 대한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브리핑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죠. 제 달력에는 잔금일까지 남은 날짜가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었고 제 마음속 시계는 폭풍이 몰아칠 시간을 향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폭풍 전의 고요처럼 아슬아슬한 평화 속에서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잔금일까지 남은 날짜가 달력 위에서 마침내 단 하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이 내리고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이상하게도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첩보원처럼 움직이며 제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동안 이미 수십 번도 더 마음속으로 내일의 계획을 시뮬레이션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는 정해진 운명의 시간까지 묵묵히 걸어갈 일만 남은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더욱 정성을 다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마지막 만찬이었으니까요. 물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집에서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들 범석과 며느리 유정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채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범석이가 노래를 부르던 소갈비찜을 압력솥에 푹 젓고 유정이가 환장하는 해물파전 반죽도 넉넉하게 만들었죠. 그 외에도 잡채, 삼색나물, 황태 해장국까지 마치 명절 아침과도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제 정성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역시나 범석이었습니다. 우와,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제 생일인가? 완전 진수성찬이네요.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정이 역시 평소와는 달리 제법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해물파전까지 하셨네. 맛있겠다. 유정이의 칭찬 아닌 칭찬에도 제 마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냥 너희들 요즘 힘든 것 같아서 맛있는 거나 해 먹이고 싶었다. 많이들 먹어라. 제 말에 범석이는 감동한 얼굴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다니까.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진짜 힘들었는데 엄마 밥 먹으니까 힘이 불끈 솟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엄마. 저는 아들의 손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둬라. 내가 내게 차려주는 마지막 밥상이니. 속으로 되뇌는 말은 차갑기 그지없었지만 제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어머니의 그것이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저는 두 사람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갈비찜을 입안 가득 넣고 행복해하는 아들의 얼굴, 해물파전의 바삭한 부분을 골라 먹으며 만족스러워하는 며느리의 표정. 그 모든 것이 제게는 곧 사라질 신기루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정이는 식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인테리어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범석 씨, 내가 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요즘은 시스템 가구라고 해서 벽에 딱 맞게 짜 넣는 게 있대. 나중에 이 집 우리 앞으로 등기 이전하면 거실 한쪽 벽면을 싹 다 그걸로 채우는 거야. TV랑 책장이랑 한 번에 해결되는 거지. 깔끔하고 좋겠지?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럼 집이 훨씬 넓어 보이겠네. 그렇다니까. 어머니 방을 터서 거실을 넓힌 다음에 그렇게 시스템 가구를 짜넣으면 완전 새 집처럼 보일 거야.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 하면 다들 기절할걸? 저는 묵묵히 황태 해장국을 떠먹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그 꿈의 집에 너희들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화려해질수록 내일 그들이 마주할 절망의 깊이도 그만큼 더 깊어질 테지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는 뒷정리를 핑계로 주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릇을 닦는 내내 제 머릿속은 내일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죠. 이삿짐 센터와의 통화, 잔금을 치를 은행 약속, 새 오피스텔의 입주 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집의 매매 계약서, 사본과 법무사를 통해 형식적으로 발급받아둔 부동산 명도 요구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적 효력보다는 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상징적인 무기였죠. 범석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 제 방에 잠시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엄마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은 제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들의 그 다정한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너도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서 쉬어라. 네, 엄마도 푹 주무세요. 아들이 방을 나가고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밤 12시가 넘고 아들 내외가 깊이 잠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싸둔 작은 하룻밤용 가방을 들고 제 방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내일 아침 전쟁에 입고 나갈 단정한 옷 한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제 모든 것이 담긴 통장과 도장, 신분증이 전부였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제 젊음을 바쳐 일궈낸 이 집,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했던 이 공간. 하지만 이제 이 집에는 저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곧 떠나야 할 낯선 정거장일 뿐이었죠. 저는 아들 내외가 자고 있는 안방문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아, 부디 이 시련을 딛고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거라. 그것이 어미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몸을 빼낸 뒤 다시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철컥하고 디지털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미리 예약해둔 집 근처의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습니다. 프런트에서 체크인을 하고 배정받은 9층 객실로 올라갔어요. 카드를 대자 문이 열리고 정갈하게 정돈된 방이 저를 맞았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어떤 곳보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내일 입을 옷을 꺼내 옷걸이에 반듯하게 걸어두었습니다. 짙은 남색의 정장 재킷과 바지. 마치 중요한 계약을 앞둔 사업가처럼 혹은 전쟁에 나서는 장수처럼 저 스스로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제가 방금 빠져나온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창문 중 하나, 이제는 더 이상 제 집이 아닌 그곳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야. 그렇게 디데이 전날의 밤은 고요하고도 비장하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호텔 침대에서 알람 소리 없이도 정확히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지도 않고 깊은 잠을 잔 덕분에 머리는 상쾌했고 몸은 가벼웠어요. 커튼을 걷으니 도시의 새벽을 깨우는 희미한 여명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전날 밤 미리 걸어두었던 남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낯선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늘 부엌에서 음식 냄새에 절어있던, 희생과 체념에 길들여져 있던 늙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다져진, 이제 막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는 한 명의 독립된 인간, 신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호텔 조식을 신청하지 않은 저는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샌드위치와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쓴 커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저는 휴대폰을 들어 이삿짐 센터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신명숙입니다. 약속대로 오늘 아침 9시 정각에 주소지로 와주시면 됩니다. 도착하시면 초인종을 눌러주세요. 네,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시간 맞춰가겠습니다. 든든한 대답을 듣고 나니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불안감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배우는 제자리에 섰고 무대에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같은 시각 아파트에서는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이 펼쳐지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없으니 아침밥은 당연히 없었을 테고 범석이는 허둥지둥 출근 준비를, 유정이는 늦잠을 자다 일어나 퉁명스럽게 남편을 닥달하고 있었겠죠.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쓴웃음이 지어졌습니다. 저는 8시 50분쯤 호텔에서 나와 천천히 아파트 단지로 걸어갔습니다. 단지 입구에 이르렀을 때 약속이라도 한 듯 커다란 이삿짐 센터 트럭이 제 옆으로 멈춰 섰습니다. 팀장이 차에서 내려 제게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모님, 시간 맞춰왔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올라가 볼까요?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제 심장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온했죠. 12층에 도착하고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하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인터폰 너머로 짜증이 가득한 유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이삿짐 센터에서 왔습니다. 팀장이 셔츠에 달린 소형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옷바람에 머리는 까치집을 한 유정이가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저희 집 이사 안 가요. 유정이가 막 문을 닫으려던 그 순간 제가 팀장의 어깨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제대로 찾아온 거 맞다. 제 모습을 본 유정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의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는 유정이를 지나쳐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침 안방에서 넥타이를 매던 범석이가 거실로 나오다 저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보고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분들은 누구시고?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아들과 며느리를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이 이사날이다. 제 말에 두 사람은 잠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유정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어머니, 밤새 어디서 안 좋은 술이라도 드셨어요? 이사는 무슨 이사예요? 이 집 오늘 팔렸다. 너희들이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늘 아침까지야. 저는 품에서 매매 계약서 사본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범석이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제 이름과 도장, 그리고 매매 금액과 잔금일을 확인한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범석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리는 사이 상황을 파악한 유정이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미치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팔아요. 이 집은 우리 집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런 유정이의 발악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름, 신명숙의 이름으로 된 내 집이다. 너희는 그저 내 집에 잠시 얹혀 살았을 뿐이야. 그리고 저는 이삿짐 센터 팀장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팀장님, 이제 시작하시죠. 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밖으로 빼주십시오. 팀장은 제 말에 망설임 없이 직원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자, 거실 큰 가구부터 시작합시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건장한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소파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유정이가 앉아있던 바로 그 소파였습니다. 안 돼. 만지지 마. 이거 다 우리 거야. 유정이는 소파를 붙잡고 악을 썼지만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파를 현관 밖으로 옮겼습니다. 범석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멈춰줘. 응? 우리더러 정말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거야, 엄마.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너가 빌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너는 너의 그 무능함과 어리석음에 빌어야지. 그리고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너희들 짐 챙겨. 30분 주마. 그 안에 챙기지 않는 짐은 전부 폐기물로 처리할 테니. 제 냉혹한 선언에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정이는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다 이내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값비싼 명품 가방과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범석이는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다가 이내 현실을 깨닫고는 덩달아 허둥지둥 짐을 챙기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TV가 내려지고 냉장고가 옮겨지고 침대가 분해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 2년간 채워왔던 공간이 불과 몇십 분 만에 텅 비어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새로운 주인의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제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나는 은행에 가서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 마무리하고 오겠다. 그때까지 이 집에서 너희들 흔적 깨끗하게 지워놓도록 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텅 비어가는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유정이의 저주 섞인 울음소리와 범석이의 절망적인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이제 막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집을 빠져나와 1층으로 내려오니 대박 부동산의 박 대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제 몰골 대신 단단한 제 눈빛을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선생님? 네. 갑시다. 저희는 박 대표의 차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조금 전 집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필름처럼 되감아 보았습니다. 유정이의 비명, 범석이의 눈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죄책감이나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오랫동안 앓던 일을 뽑아낸 듯한 시원함과 후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의 실현이었죠. 은행 VIP 라운지에는 매수자인 젊은 부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그들의 선량한 눈을 보니 이 집이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잠시 후 법무사까지 도착하고 잔금 처리와 등기 이전을 위한 서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사가 내미는 서류들에 기계적으로 도장을 찍고 신분증을 제출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인생을 뒤바꾸는 거대한 일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을 정도였죠.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고 마침내 잔금을 제 계좌로 이체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젊은 부부의 남편이 은행 창구에서 거액의 돈을 송금하고 잠시 뒤 제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은행 앱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앱을 열어 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5억 9천만 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이 제 통장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고 대신 제 손에는 제 남은 인생을 지켜줄 든든한 실탄이 쥐어졌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은행을 나오며 박 대표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 선생님.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선생님처럼 강단 있는 분은 처음 뵙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선생님 자신만을 위한 행복한 인생을 사십시오.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대표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박 대표는 저를 근처 지하철역에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 떠나는 것을 보고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리고 기사님에게 제가 살던 아파트의 주소를 말했습니다. 마지막 풍경을 제 눈에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택시는 아파트 단지 모퉁이에 섰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제가 살던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마지막 남은 짐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고 새 주인의 가구들이 크레인을 통해 집 안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 화단 벤치에는 아들 범석과 며느리 유정이가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미처 챙기지 못한 옷가지와 잡동사니가 담긴 박스 몇 개가 초라하게 놓여 있었죠. 유정이는 누군가와 악을 쓰며 통화를 하고 있었고 범석이는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었고 부잣집 딸이라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길거리의 난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아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동정심 대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것이 바로 너희들이 자초한 현실이다. 기사님, 이제 가주세요. 저는 더 이상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제 기억 속에 저장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내 아들 범석이었습니다. 받지 않자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엄마,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 저는 차분하게, 아주 침착하게 통화 버튼 옆에 있는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발신자를 차단하겠습니까? 라는 문구에 저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유정이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유정이의 번호도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도착했지만 저는 읽어보지도 않고 삭제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휴대폰으로 그들이 제게 연락할 방법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단절.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형벌이자 저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택시는 제가 새로 계약한 오피스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요금을 치르고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려 제 새로운 집의 도어록을 열었습니다. 아직 가구 하나 들어오지 않은 텅 빈 공간이었지만 따스한 햇살이 커다란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집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휴대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평화로운 정적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커다란 창가로 다가가 제 발 아래로 펼쳐진 낯선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깊고 길고 후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60년의 신명숙은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신명숙의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살. 그 고요하고도 찬란한 자유의 첫날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 오피스텔의 텅 빈 공간에 들어선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자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도 며느리의 저주 섞인 악담도 더는 저를 따라오지 못했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익숙한 가구 하나, 손때 묻은 물건 하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갓 태어난 아기처럼 평온했습니다. 이곳은 그 누구의 기억도 그 어떤 원망도 깃들지 않은 오롯이 저 신명숙만을 위한 백지 같은 공간이었으니까요. 저는 한참 동안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커다란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제 몸을 감싸자 지난 몇 달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갑자기 허기가 몰려왔어요. 아침에 호텔에서 먹은 샌드위치 한 조각이 전부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남은 밥에 대충 물이나 말아 먹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자유를 기념하기 위해 저 자신에게 근사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근처 상가에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몰라 저는 벽에 붙어 있던 작은 광고 책자를 뒤적였습니다. 수많은 음식점들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본가 할매 순두부라는 소박한 가게였어요. 뜨끈하고 얼큰한 순두부찌개가 문득 당겼습니다. 저는 가게에 전화를 걸어 해물 순두부찌개 100반을 주문했습니다. 주소를 말해주자 30분 안에 도착할 거라는 활기찬 대답이 돌아왔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바닥에 신문지를 넓게 펼쳤습니다. 식탁도 의자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지만 조금도 처량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풍이라도 온 것처럼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고 배달원이 따뜻한 음식이 담긴 봉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봉지를 열자 맛있는 냄새와 함께 정갈하게 포장된 음식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뚝배기에 담겨 아직도 보글보글 끓고 있는 순두부찌개와 따끈한 쌀밥, 그리고 서너 가지의 작은 반찬들. 저는 신문지 위에 음식을 펼쳐놓고 그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아하는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정말로요. 평생 수만 번도 넘게 밥을 먹었지만 음식의 맛을 이렇게 온전히 집중해서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누구의 입맛에 맞출 필요도 없이,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차려진 밥상. 그 소박한 백반 한 상이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값지고 눈물겹게 다가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회용 용기들을 깨끗하게 헹궈 분리수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주문해둔 침구 세트를 기다렸죠. 저녁이 되자 택배 기사님이 커다란 박스를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박스를 열자 제가 고심해서 고른 하얀색 호텔식 침구와 폭신한 토퍼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텅 빈 방 한가운데에 토퍼를 깔고 그 위에 빳빳하게 풀을 먹인 시트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푹신한 베개와 이불을 정리해 놓으니 제법 아늑한 잠자리가 완성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임시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에서는 늘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느라 불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뒤척여야 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은은한 스탠드 조명 하나를 켜두고 제가 좋아하는 옛 노래들을 나지막이 흥얼거렸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완벽한 고요 속에서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불안감도 없는 꿀 같은 단잠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삶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제 첫 번째 목적지는 가구점이나 백화점이 아니었어요.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어제 잔금을 받았던 그 은행이 아닌 제가 사는 동네에서 가장 큰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센터였죠. 저는 그곳에 가서 제2의 인생을 위한 재무 설계를 받고 싶었습니다. 두꺼운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조용한 분위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입구에 있던 직원이 제게 다가와 용무를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객님? 재무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말에 직원은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 했습니다. 허름한 제 차림새를 보고 무시하는 건가 싶어 기분이 상하려던 찰나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 자산이 좀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전문가와 상담하고 싶군요. 현금 자산이라는 말에 직원의 태도가 눈에 띄게 공손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안쪽의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고
잠시 후 훈훈한 인상의 젊은 남자 직원이 명함을 내밀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자산 관리를 맡고 있는 김민준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평생 모은 돈과 유산으로 마련한 집을 최근에 처분했고 이 돈으로 남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다고요. 아들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 인생의 변수가 아니었으니까요. 김민준 과장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고는 제 투자 성향과 목표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저는 위험한 투자는 원하지 않습니다. 원금이 최대한 보장되는 안정적인 상품을 원해요. 그리고 전체 자금을 3개의 통장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제 생활비와 공과금 등이 나갈 생활비 통장, 둘째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경조사비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 통장, 그리고 셋째는 제가 여행을 가거나 무언가를 배우는 등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행복 통장입니다. 이 3개의 목적에 맞게 자금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해 주세요. 제 구체적인 요구에 김 과장의 눈이 살짝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감탄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보통은 그냥 알아서 잘 굴려주세요 하고 맡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목표와 계획이 명확하시다니요. 어머님처럼 준비된 분이라면 분명히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CEO였죠. 그날 저는 김 과장과 2시간이 넘게 상담하며 제 자산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안정적인 채권과 예금 상품에 자금의 대부분을 묶어두고 일부는 배당주 펀드에 넣어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도록 설계했죠. 그리고 목적에 따라 3개의 통장을 개설하고 각각의 통장에 얼마씩 이체할지까지 완벽하게 정했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치고 은행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제 미래는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성벽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가구들을 하나씩 받으며 저만의 공간을 꾸미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와는 10살 터울이라 어릴 적부터 제가 엄마처럼 돌봐주었던 동생이었죠. 언니 잘 지내? 그럼 잘 지내지. 너는? 제부랑 애들은 다 건강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평범한 대화가 오갔지만 저는 동생의 목소리에 무언가 망설임이 섞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생은 한참을 우물쭈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저기 혹시 범석이 소식 들었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그 애랑 연락 끊은 지 꽤 됐는데. 무슨 일 있니? 아니 그게 언니한테 이런 말 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괜찮으니 말해봐. 제 재촉에 동생은 한숨을 푹 쉬며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집을 팔고 나온 그날 갈 곳이 없어진 범석과 유정은 결국 유정인의 친정, 그러니까 제 사돈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돈댁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다고 해요. 사돈어른은 자기 딸이 시어머니를 쫓아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쫓겨나서 망신살 뻗치게 했다며 길길이 날뛰었고 사돈 부인은 우리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내가 무능해서 이 꼴을 만드냐며 범석이를 매일같이 쥐 잡듯 잡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사돈댁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증금 500만 원짜리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월세방을 구해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일로 충격을 받은 유정이가 회사에 제대로 출근하지 못해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고, 범석이 혼자 버는 돈으로는 두 사람의 생활비와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가 벅차 매일같이 돈 문제로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그들의 불행이 제게 어떤 기쁨이나 슬픔도 주지 못했어요. 그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석이가 너한테 연락해서 나한테 돈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하더냐? 제 날카로운 질문에 동생은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혹시 언니가 너무 마음 아파할까봐.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됐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그 애들도 이제 20이 넘은 어른이다. 자기들 인생에서 벌어진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나는 이제 내 인생 살기도 바쁘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 새로 들여놓은 푹신한 1인용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저만의 천국에서 저는 그렇게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새로운 삶의 모토는 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오늘 하나씩 해보기였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제 삶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의무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한 즐거움과 배움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싶었습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사진만 찍어줬지 제 사진 한 장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득 제 눈으로 본 세상을 제 감성으로 담아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아올랐죠. 저는 당장 동네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어 초보를 위한 디지털 사진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큰맘 먹고 전문가용 카메라도 한 대 구입했어요. 묵직한 카메라를 목에 걸고 처음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대부분이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었고 저처럼 나이 지긋한 수강생은 몇 명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강사님은 제 열정을 높이 사주셨고 다른 수강생들도 저를 왕언니라 부르며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특히 제 옆자리에 앉은 한 여자가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어요.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아주 쾌활하고 인상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영이라고 해요. 사진은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신명숙입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야 용기를 냈네요. 어머, 그러셨구나. 너무 잘 오셨어요. 저도 남편 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뭐라도 배워보려고 시작했어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영애 씨와의 만남은 제 새로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금세 친해졌고 수업이 끝나면 함께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거나 출자 숙제를 하기 위해 함께 공원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그녀 역시 저처럼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었기에 서로 통하는 점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제 과거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과 사별하고 지금은 혼자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만 말했죠. 제 새로운 인연을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면서 저는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 해질녘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의 장엄함,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 같은 것들 말이에요. 셔터를 누르는 매 순간 저는 살아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제 삶의 초점이 드디어 타인이 아닌 나에게로 맞춰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두 번째 도전은 저 자신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고 집에서는 살림에 치여 살면서 거울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질끈 묶은 머리, 몸빼 바지에 낡은 티셔츠가 제 교복이었죠. 저는 어느 날 큰맘 먹고 동네에서 가장 세련돼 보이는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젊은 원장님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저한테 어울리는 스타일로 최대한 젊고 세련되게 바꿔주세요. 원장님은 제 머리를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과감하게 커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볼륨을 살리는 펌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2시간 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제가 보기에도 무척 낯설었습니다. 촌스럽던 단발머리는 우아한 커트 머리로 변해 있었고 칙칙하던 얼굴은 한결 화사해 보였어요. 어머, 고객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10년은 젊어 보이시는데요? 원장님의 칭찬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용실을 나와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정말 묘했어요. 마치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제 마음까지 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백화점에 가서 제게 어울리는 옷도 몇 벌 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신명숙이라는 한 명의 여성을 위한 옷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 인생 최대의 도전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나 홀로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제주도 한번 가보지 못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만 막연하게 품고 있었죠. 행복 통장에 쌓인 돈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비행기 표와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직접 준비하는 과정은 조금 복잡했지만 그만큼 설레고 뿌듯했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해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리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차창을 열자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실린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제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 완벽한 자유로움에 저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눈물이 찔끔 났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벅차고 행복해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3박 4일 동안 제주의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누볐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기도 하고 오름에 올라 숨막히는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죠. 맛집을 찾아다니며 혼자만의 만찬을 즐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누구의 입맛도 시간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오직 제가 원하는 것을 제가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우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서빈백사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산호초가 부서져 만들어진 눈부신 백사장을 보며 저는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삶도 어쩌면 이 산호초와 같았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풍파에 부서지고 깎여나가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상처가 모여 눈부시게 빛나는 지금의 저를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제 삶에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사진을 찍고 일주일에 2번은 요가 수업에 가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다스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잊지 않았죠. 의사 선생님은 제게 스트레스성 위염과 고혈압 수치가 몰라보게 좋아졌다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네, 아주 좋은 일이 많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요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혈색이 좋고 눈빛에 생기가 넘치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피곤과 체념에 절어 있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비로소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였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제가 그 지옥 같던 집을 나온 지도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고 매일이 평화롭고 충만했죠. 사진 강좌에서 만난 영희 씨와는 이제 둘도 없는 단짝이 되어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기도 하고 주말이면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기억은 이제 희미한 예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보통은 스팸 전화려니 하고 받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고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낯설게 변해버린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유정이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바늘처럼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 제 동생이나 다른 친척을 닥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정이가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유정이에요. 제발 전화 끊지 마시고 제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부탁이에요. 예전에 그 거만하고 당당하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굴하고 절박한 목소리였죠. 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자 유정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져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서는 빨리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집도 다 넘어가고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거 알아요. 1000번 만번 빌어도 시원찮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수술비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네. 유정이는 말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끄끄거리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제 마음에 그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어요. 저는 차가운 머리로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간다고 자랑하던 친정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아버지가 쓰러졌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결국은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유정아. 제 목소리에 유정이는 잠시 울음을 그치고 제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작년에 너희 어머니 생신이었지? 제 뜬금없는 질문에 유정이는 당황한 듯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너 나한테 똑똑히 들리도록 자랑하지 않았니? 내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 시켜서 최고급 한우 세트에 녹용까지 듬뿍 넣은 비싼 보약 지어드렸다고. 그때 그 효심은 다 어디로 갔니? 제 말에 수화기 너머의 유정이가 숨을 헙 하고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했어요. 내 아버지는 내가 책임져야 할 너의 가족이다. 그런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거니? 내가 이 집에서 내 아들 등골을 빼먹으며 너희 집안을 위해 썼던 그 수많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갔고? 어머니, 그건. 그리고 내 생일날. 넌 나한테 무엇을 주었지? 저는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유정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겠죠. 내가 나한테 입가심이나 하라며 슈퍼에서 파는 박하사탕 한 봉지를 툭 던져주던 그날, 너와 나 사이의 모든 인연과 의리, 정은 깨끗하게 끝이 났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시어머니가 아니고 너는 나의 며느리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 완벽한 타인이다. 알아듣겠니?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얼음 송곳이 되어 유정이의 심장에 박혔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잔인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죽을 때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마라. 네 아버지 수술비는 너가 예전에 사뒀던 그 명품 가방들이나 팔아서 마련하든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유정이가 무어라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죠.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골마 터진 상처에 마지막 남은 고름을 짜낸 것처럼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 전화가 제 평화로운 일상에 잠시 파문을 일으키긴 했지만 저는 금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불행에 제 감정을 소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소파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은 뒤 다시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마침 며칠 뒤에 있을 사진반 첫 번째 회원전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저는 이번 전시회에 제주도에서 찍었던 사진 한 점을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우도 앞바다에서 찍은 힘차게 떠오르던 일출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가장 크고 좋은 액자에 넣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속의 태양은 마치 모든 어둠을 삼키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히는 제 자신의 모습과도 같아 보였거든요. 며칠 뒤 영희 씨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명숙 씨, 오늘따라 얼굴이 더 환해 보이네.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영희 씨. 아주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악몽을 마침내 내 손으로 끝장냈거든요. 제 말의 의미를 그녀는 알 수 없었겠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더욱 단단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들의 불행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이 뿌린 씨앗을 그들이 거두는 것까지 제가 막아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저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저 멀리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요.